안녕하세요. 공감 1급 사회복지 법제론 영상 강의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영상 강의의 교재는요. 도서출판 공동체에서 2024년에 나온 공감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수험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권리예요. 그래서 크게 이제 4개의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 두 번째,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 세 번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네 번째, 권리구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요. 12쪽입니다. 지금 7년간 출제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대략 매년 2문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많지 않으면서도 매년 그 비슷한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절대 틀리지 마시고 꼭 득점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재 14쪽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해인데요. 사회복지법은 헌법상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이다라는 내용 첫 번째 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4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사회복지법은 이제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다르게 범주화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시험에 한 3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고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14쪽의 밑에 부분인데요.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법을 분류할 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곤 하는데,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어떤 그 개인 간의 거래에 그런 공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이러한 이제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의 사회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경제법이라든지 또는 노동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공부하게 될 사회복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회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 또는 사회보장법은 공법과 사법의 요소가 공존하는 사회법에 속한다. 이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을 보시면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자, 시민법의 원리 또는 이제 민법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시민법의 원리를 보면 크게 이제 3가지가 우리 책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자기 책임의 원칙이죠.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도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이 소위 말해서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즉 시장 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쪽에 보시면 이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사유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자, 두 번째, 사적 자치의 원칙은 법률 관계를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사적 자치의 원칙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 또는 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해서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고도화되면서 소위 이제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손해와 그다음에 이제 공익의 침범을 안겨다주는 이제 그러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익을 증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법이 등장하게 되고 시민법의 3대 원리가 사회법에서 일정한 수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법의 원리 첫 번째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사회법에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되고 그다음 시민법의 사적 자치의 원칙은 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회법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수정되고, 그 다음 시민법의 자기책임의 원칙은 사회법에서 무과실책임의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자, 교재 16쪽입니다.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부가 많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제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익에 위배되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정부가 이러한 이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서 뭐 일부 아파트의 뭐 매매에 뭐 제한을 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사회법의 이제 두 번째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6쪽 교재 이제 예를 보시면 최저임금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최저임금제도 우리가 이제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뭐 사장과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 간에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그냥 자유의사에 의해서 뭐 시급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맺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그러한 이제 기준 이하의 시급에 따른 근로계약은 사실 잘못된 것이죠. 위법한 것이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무과실책임의 원칙 또는 무과실책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리가 반영된 대표적인 사회법이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주제,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법의 분류,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일반법이란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고요. 특별법은 보다 이제 구체화된 내용에 국한된 이러한 이제 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어떤 같은 내용을 두고 일반법과 특별법에 각각 그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에 있는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법률이 특별법인지 혹은 일반법인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의 그 인용을 보시면요.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비교했을 때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이 이름에도 기본법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보장기본법이 훨씬 더 이제 일반법적인 성격이 강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말 그대로 이제 사회보장의 여러 그 어떤 그 분야 중에서 특히 이제 사회복지사업에 더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사업법은 이제 상대적으로 특별법의 어떤 그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을 비교하면 이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상대적으로 일반법이고 아동복지법이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실체법과 절차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수급권을 행사할 때, 즉 뭐 수급권을 구체화하는 수급권의 실체를 규정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실체법적인 성격을 가진 규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절차법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러한 침해된 권리를 다시 구제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들과 관련된 규정들을 절차법적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법과 구법이 있습니다. 신법은 말 그대로 보다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고요. 구법은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죠. 자, 그런데 13회 시험 때 나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17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자, 특별법이면서 구법이고 그 다음에 일반법이면서 신법이다. 그러면은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그 법을 먼저 적용할 거냐? 바로 특별법이면서 구법인, 즉 구법이면서 특별법인 이러한 법을 우선 적용한다. 이 내용 시험에 나왔으니까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행법과 임의법 또는 강행법규와 임의법규가 있습니다.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적용되는 법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은 대체로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임의 규정 또는 임의법규 또는 임의법에 해당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중요한 부분 바로 여기인데요.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 우리가 이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라는 것은 이제 법의 소스입니다. 그래서 법의 존재 양식 또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관이 재판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객관적인 법 규범이다. 이렇게 법원을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임하실 때는요, 성문법원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문법원,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죠.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즉 국제법에 이르기까지 성문법원의 분류를 이렇게 나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겠습니다. 성문법원은 우리가 이제 문자로 적어서 표현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그런 법이라고 한다면, 불문법이란 상대적으로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예를 들어서 관습법이나 조리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딱히 어떤 그 뭐 법전으로 체계가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법원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럼 성문법원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수직적 체계라고 했기 때문에 헌법부터 해가지고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런 순으로 수직적으로 체계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헌법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법이죠. 그래서 책에서는 국가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한 국가의 근본법이다. 그리고 최상위의 법 규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법은 이제 헌법은 이제 그 본문 앞에 전문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전문에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30개의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에도 이제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묻는 시험에 보기가 13회, 15회 때도 언급이 되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헌법부터 먼저 들여다보면요. 헌법에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 헌법 10조에 나옵니다. 요게 이제 22회 때 한번 이제 시험에 나왔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내용 한번 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쪽의 밑에 보시면 헌법에 보장된 개별적인 기본권으로서 크게 5가지의 기본권이 있다. 자, 그것은 바로 슬라이드에도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자유권하고 사회권 나열해 놓고 다음 중 사회권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였죠. 자유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이다. 사회복지 정책론의 소극적 자유의 보장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이게 대표적인 자유권이죠. 17회 때 나왔고요. 두 번째, 평등권. 국민이 사회생활에서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참정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로서 대표적으로 헌법의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구권은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회권. 자, 우리 사회복지법에서 제일 중요하죠. 사회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 그다음에 근로의 권리, 그다음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법률입니다. 시험에서는요, 법률을 만드는 과정, 즉 입법 과정이 자주 출제됩니다. 자, 입법 과정 보겠습니다. 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합니다. 그다음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시험에 3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에 적어 놓았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은 법률을 발의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 법률안을 제출한다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발의 또는 제출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제 넘겨져서 이제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뭐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또 환경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등이 있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체계 작구 심사를 거쳐요. 체계 작구 심사라는 것은 이러한 법률안이 이제 법률로서 어떤 뭐 문장 구조라든지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다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마치게 되면 드디어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래서 부의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이제 그 국무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안은 이제 정부에 이송이 돼서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부 다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험에 계속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쪽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고 그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즉 20쪽 밑에서 4번째 줄인데요.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안은 다시 국회에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국회는 이것을 제의에 붙이고, 자, 이번에는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이 법률안은 다시 이제 본회의 통과 기준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그 다음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나 제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런 숫자들 시험에 자주 언급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숫자들 좀 유심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의 이제 긴급명령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명령을 보겠습니다. 명령. 우리 슬라이드에는 명령,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제가 써놨고요. 시행령은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령이라는 것은 각 부 장관의 이제 권한으로 만든 명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건복지부령, 뭐 노동부령, 뭐 고용노동부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1쪽의 중간에 명령의 정의를 보죠.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은 법률의 하위 규범입니다. 수직적으로 더 밑에 위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쪽 밑에 보시면 이제 시행령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통령령에 관한 헌법 규정 박스 처리해놨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즉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거죠. 지금 첫 번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두 번째,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시험에는요, 이 두 가지 사항 중에 한 개만 제시해놓고 뭔가 이제 약간 꼬는 이런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 요거 조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총리령과 부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2쪽 맨 위에 보시면 역시 이 박스에 총리령과 부령에 대한 헌법 규정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요 규정에 관한 내용 자체가 시험에 4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꼬아서 나왔는지 밑에 관련 기출 제가 박스도 처리해놨죠. 비교해서 공부해 주시면 굉장히 이제 유익한 내용이 됩니다. 자, 명령 마치고요. 이제 자치법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치법규의 핵심 제가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누어지고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되는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제 헌법과 법률과 명령은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전국에서 그 소위 이제 강제력을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치법규는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그 법적 효력을 발한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22쪽에 중간에 보시면 자치법규 첫 번째 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1항의 내용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란 법률과 명령의 약칭이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이 자치법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지방의회는 조례 제정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규칙 제정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례에 관한 설명이 이제 밑에 나와 있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이다. 수직적 체계에 따라서 이제 이 자치법규라는 것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된, 즉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시험에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한다는 내용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요. 자, 23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요 지방자치법 내용 시험에 4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밑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민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그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지금 중간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 조항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내용을 보통 이제 침익적이다. 그래서 이익을 침해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침익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침익적 내용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규칙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국제법입니다. 자, 국제법은요, 거의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지난 한 10여 년간 많아야 이제 2문제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국제법에는 각종 조약, 그리고 이제 뭐 사회보장 협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24쪽에 보시면요. 그 최근 한 10년간, 한 15년간 2문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사회보장 협정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24쪽에, 위에서 한 8번째 줄을 보시면요. 사회보장 협정이란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여 양 당사국 간 체결하는 조약이다. 국민연금법에는 외국과의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보장 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외국과의 사회보장 협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 뭐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정답이 국민연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박스 처리해놨죠. 국민연금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건 국민연금법이죠. 국민연금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런 내용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법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이기 때문에, 조약이 아니고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도덕적인 어떤 그 준수에 대한 그 부담만 있을 뿐인데요. 이 유엔 총회에서 1948년에 채택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인권선언은 향후 등장하는 다수의 국제인권법의 그 토대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쪽에 밑에서 4번째 줄부터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조약이 등장합니다. 자, 지난 15년간 한 2문제 나왔다고 했는데 그 2번째 문제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이제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인데요. 이것은 ILO라고 부르는
국제노동기구가 1952년에 채택한 조약,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보장 최저기준 조약은 사회보장의 9부문에 대해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을 책정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뭐였습니까? 뭡니까? 사회보장 최저기준과 관련된 이 조약,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국제노동기구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조약들은요, 이제 유엔에서 만든 조약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규약이 있습니다.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과 B규약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A규약의 정식 명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대한 사회보장 이 권리,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같은 것은 바로 이 A규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규약의 정식 명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체의 자유라든지, 노예의 금지라든지, 사형제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건 이제 B규약에 담겨 있죠. 자, 그래서 이 A규약과 B규약을 합쳐서 국제인권규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1989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는데요. 요게 이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면 일반 원칙이 4가지가 있고, 즉 비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의 원칙,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동권리협약에 등장하는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교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엔에서 채택된 협약이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요거 2006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행정규칙인데요.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그러한 법은 아니다. 그리고 25쪽 맨 밑에 보시면 행정기관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적인 규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쪽에 보시면 행정규칙은 형식에 따라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부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주제는 권리로서의 사회복지입니다.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자,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 그리고 개별 법률에 규정된 사회보장 수급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권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권, 우리가 이제 이 사회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27쪽 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주요 교과서마다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우리 수험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프로그램 규정설은 사회권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다만 입법 방침으로 제시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프로그램 규정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권리설은 말 그대로 사회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적 권리를 추상적으로 인정을 하면 추상적 권리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면 구체적 권리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들, 즉 헌법 조문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27쪽 중간에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4조가 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제가 전체 내용을 지금 이 슬라이드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항, 동그라미 1이면 1항이라고 불러요. 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 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주요 키워드에 괄호 넣기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 요 키워드.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기서 이제 법률, 여기 이제 괄호 넣기 한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
환경과 주거권, 그리고 모성보호와 보건권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헌법 조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조문이 기출, 시험에 나왔었는지 거기 표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확인하시면서 공부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은 방금 이제 읊어드린 헌법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서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둔 그러한 이제 권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이 사회보장 수급권과 관련한 정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소주제는 권리구제입니다.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침해당한 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권리구제의 절차로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30쪽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보충설명과 관련 기출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행정소송은 이제 그 법정에서의 사법적인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제 사법적인 절차까지 안 가고 그 처분을 한 또는 처분을 하지 않은 뭐 이러한 그 행정기관에 다시 한번 이제 심사를 의뢰하는 거죠. 이 행정소송을 우리가 원래 과거에는요,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 뭐 그러한 이제 절차였습니다. 이것을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앞전 위치할 취. 그래서 위치할 치. 그래서 행정심판을 먼저 앞에 놓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한다. 이런 이제 과거에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계없이 이제 할 수 있다. 이게 13회 기출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보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0쪽 교과서 밑에다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쪽으로 넘어가면요. 이 개별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법에 보시면 모두 이 권리구제, 즉 절차법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권리구제 절차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법에는 모두 1단계는 심사 청구, 2단계 권리구제는 재심사 청구의 순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는 주로 이제 그 사회보험의 공단 차원에서 이제 그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심사 청구의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단 차원이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부처, 즉 국민연금이나 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런 것들은 이제 고용노동부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체로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순으로 이어지고 국민건강보험만 이의 신청 심판 청구라고 명칭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15년 동안 한 4번 정도 요거 이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쪽을 보시면요. 이제 공공구조법에 따른 권리구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의 신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단계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고, 2단계는 이제 소관 정부부처, 즉 일반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는 교육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한다는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타 공공구조법에 대한 권리구제 내용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34쪽에는 사회서비스법에 따른 권리구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건강복지법 요 정도만 나열을 했는데요. 요거 말고도 다른 사회서비스법에도 권리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큰 무리 없습니다. 자, 마지막은 청문입니다. 청문이라는 것은 35쪽에 나와 있는데 행정절차법의 정의에 따르면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법에서는요, 주로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 뭐 이런 사항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청문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할 때 청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을 예로 들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소한다든지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폐쇄한다든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이런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모두 청문에 관한 조항이 있다는 거 제가 교과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1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희는 2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